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최상무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함께 2+2 통상협의를 가졌습니다. 자, 이번 통상협의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이 양국의 당사자, 이 당직자가 만난 첫 번째 회의였었는데요. 자, 경제 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로는 어젯밤 열렸던 한미 2+2 통상협의 주요 내용과 함께 남은 과제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볼까요? 2007년 처음 불거진 이후에 18년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바로 이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이어서 지난 2월이었죠. 구글이 또다시 1대 5천 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허가를 재신청했기 때문인데요. 경제인사이트 두 번째 이슈로는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 이 구글에 대한 이야기, 또 이것이 비관세 장벽이랑 또 엮여 있거든요. 자세하게 그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미국 시각으로 24일 오전 8시 10분께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한국과 미국 2+2 통상협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는 첫 번째 공식 협의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라면서 양국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무 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한 내용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2 차라리 잘 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무와 통상 4명의 관계자, 전문가죠. 함께 모였습니다. 네.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전체 시각은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제 통역도 있었겠고요. 인사 빼면 한 40분 정도의 시간 정도 생각할 텐데 크게 보면 할 얘기는 다 오고 갔다. 양국 모두 이렇게 입장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 한번 스케치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무와 통상 수장들이 모인 첫 회의였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확히 보면 1시간 8분 정도 이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는 재무 쪽과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얘기했을 거고요. 분명히 통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보겠고, 우리 측에서는 아마 한 5가지 정도를 좀 얘기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미 간의 교육이 필요한데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미국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세 번째로 에너지 안보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상호 간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어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5가지 중에 마지막인데, 상호,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이제 우리는
요청을 했고요. 네. 미국 측에서는 사실 우리과의 이제 첫 회의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했냐 그러면 성공적이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관세 이슈가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있을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1시간 10분이라는 시각을 감안을 하면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뭘 얼마 투자하고 뭘 주고받고 아마 이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권혁준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틀, 네. 이 섹터, 이 카테고리는 일단 정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두 국가는 정말 신뢰와 뭐 혈맹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거를 강조해야부터 뭐가 출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 부총리가 이제 사실상 이제 분위기를 조금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보는데 그 분위기가 바로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간의 인식을 이제 공유한다는 거죠. 제일 우리는 중요하죠. 네. 뗄래와 뗄 수 없는 사이다라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협의의 과제를 좁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미국과 해야 될지 서로 만나서 협의의 과제를 좁히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 논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의에 대해서 일정 스케줄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 합의 가지. 스케줄이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최 부총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또 어필했냐면 최 부총리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정치 일정,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이 있다 보니 서두르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미국 쪽으로 양해를 구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네. 또한 국회와의 협상이 또 필요합니다. 협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빠르게 진행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스타트를 잘 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스케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향후에는 뭐 3가지 정도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실무자 협의가 이제 조만간 개최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사실상 열립니다. 여기 때 이제 사실상 무역 대표부라든지 그리오가 온다고 하죠. 네. 그래서 무역 대표부 대표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그때 가서 또 논의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환율 얘기도 나왔는데 환율 얘기는 차후에 따로 아젠다로 삼아서 이제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번에 2+2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협의에서는 우리 둘이 어떤 사이냐 이제 네. 이런 신뢰 좀 다졌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그 섹터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뭐 관세 부분, 조선도 했겠죠. 조선을 또 해봅시다. 아니면 이제 가스도 해봅시다. 이렇게 좀 나눴는데 환율은 이제 따로 떼어놓고 네. 그건 따로 재무부끼리 뭐 기획재정부끼리 합시다 됐는데 권혁준 평론가님 네. 방위비 국방 쪽의 이야기를 미국이 분명히 했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맞아요. 일본은 했거든요. 맞아요. 최상목 부총리가 방위비 분담금, 국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네. 그럼 이번에 이제는 회의를 통해서 과연 미국 쪽에서 아젠다를 세팅했을 때 그 틀. 그 얘기했을 때 방위비 얘기를 분명 할 거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지금 보면은 미국 쪽에서 방위비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일본 측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협의를 진행했을 때 방위비를 갑자기 꺼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비를 분명히 하고 갔었을 텐데 의외로 방위비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그 힌트를 트럼프 대통령의 또 목소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대 문제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는 따로 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이 좀 수정이 되나?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방위비 얘기를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시장의 조심스러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굉장히 예상 외의 연출이 좀 됐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방위비 문제를 따로 투트랙으로 미국 측에서는 갖고 간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원스톱 쇼핑, 패키지 딜 이거에 끌려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트랙으로 간다 그러면 따로 방위비 문제는 아마 따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관사랑 묶어서 들어갈 지금 리스크는 좀 많이 줄었다는 점이 저는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을 깼던 게 방위비 얘기 나오지 않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상을 깼던 게 한미 FTA 재협상 얘기도 안 나왔다. 이게 지금 산업부 장관 목소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의외였죠. 분명히 얘기를 좀 언뜻이 꺼냈을 것 같은데 FTA 재협상 얘기는 전혀 아젠다 의제로 얘기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빠지니까 약간 안 기쁜 게 네. 오히려 이렇게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이번 협상에. 맞습니다. 다 주고받은 다음에 50대 50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방위비를 더 가져가면 네. 이거는 또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 뺀 대가로 차라리 이번 합의에서는 좀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방위비 좀 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위 정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내어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좀 지켜내는 완전히 방안. 갖고 오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방위비 분담 얘기를 쏙 빼니까 그건 따로 간다는 거죠. 예, 따로 네. 이제 투트랙으로 간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한 뭐랄까 미국의 고단수의 정책이 어떤 수단인지 그건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지에서는 시장에서는 일단 우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도 또 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협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그때 가면 협상이겠죠. 협상이 네.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방위비 분담 얘기를 꺼내면 그때 좀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할 때에 이 부분도 꼼꼼히 맞습니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예 자동차라든가 관세를 최대한 좀 끌어와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이제 나중에 네.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일정도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7월 패키지 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월이 결국 이제 상호관세 유예한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기간이니까 이 기간 내에는 일단 합의를 보겠다. 네. 7월은 또 이제 새로운 정부, 이것도 여러 가지 고려된 일정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측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줄라이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시한 겁니다. 이제 상호 관세가 유예되는 그 7월 8일까지 유예가 되잖아요. 되죠. 그러면 네. 이때까지 이제는 협의를 하자라고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줄라이 패키지가 이제 나왔는데 이 줄라이 패키지 안에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점을 협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논의에 대해야 될 네 가지를 이번에 이제 토의를 통해서 정한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관세,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의제 설정 하나고요. 그게 뭐 최고죠. 네. 네,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경제 안보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투자 협력이고 네 번째가 통화, 한마디로 환율인데요. 네. 이 네 가지를 이제는 7월 패키지, 한마디로 줄라이 패키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그 사이에 논의될 거라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측에서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갖고 와야 된다. 특히 정부가 전략을 굉장히 잘 썼던 게 약간 지금 조급한 쪽은 미국이거든요. 네. 워낙 중국이 세게 나오고 있고 미국 안에서도 반 트럼프 운동이 좀 불거지고 있고 원망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채권 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 트럼프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좀 미국이 쫓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일정을 얘기하면서 최대한 7월 8일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수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안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저 환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떼어놓고 네. 우리 기재부와 재무부가 따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원화 약세가 우리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곧 이제 환율 조작고 보고서도 나오고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미국은 이제 굉장히 좀 우리를 원화 절상으로 좀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네. 위안화 절상부터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이 돼야지만 사실상 위안화와 우리나라의 사실상 원하는 그러니까 통화는 어느 정도 커플링 되어 있거든요. 사실 위안화 약세, 근데 원화 약세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원화 강세, 그러니까 절상을 요구하려 그러면 위안화가 절상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절상되기 힘들다라고 보고요. 또 엄밀히 말해서 우리 원화를 절상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약세를 막으려고. 네, 그러니까 네.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원화 약세가 나온 게 사실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워낙 그동안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환율이 약했던 부분, 그러니까 원화가 약했던 부분에서 환율이 높았던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통상할 때 4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충분히 이제 어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마 미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본인의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약달러로 가겠죠. 네. 약달러 요구할 계속 유지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원화 절상에 대해서 이제 요구할 거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순서는 일단은 중국 쪽으로 위안화 절상 요구할 거고 그런 다음에 아마 원화 절상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중국과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지만 이 환율 문제도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행인 건 최상목 부총리가 외환 전문가고요. 맞습니다. 또 환율 주권이 대가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별도 협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환율 부분은 부디 또 잘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실은 어젯밤에 가장 먼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A급을 갖고 왔다. 매우 만족한다. 성공적이다. 뭐 극찬을 했습니다. 네. 좋긴 한데 또 왜 이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나 막 좋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실상 그 전부터 최선의 안을 가져와라 해서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하고 끝나고 나서 미국 측의 입장은 만족한다. 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최선의 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적이라는 말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과연 어떤 부분이 미국과의 얘기가 잘 됐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지금 입장은요.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기술적인 조건, 그러니까 테크놀적인 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테크놀 텀즈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 조건이 뭐냐 이게 또 네. 시장에서 되게 관심 가져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보통 우리가 통상에서 이런 테크놀 어떤 텀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런 거죠. 협정이나 세부사항을 보통 우리가 조절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기술적 어떤 조건들을.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퍼센테이지 부분,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어떤 그 관세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누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저기서부터는 협상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아젠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협상의 부분이 들어가고 이제는 모수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베센트 장관은 이런 얘기했거든요. 한국 협상단이 이제 매우 준비가 잘 되었었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과연 또 어떻게 또 다음 주에 진행이 될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안, 뭐 A학점의 안을 갖고 왔다 이렇게 네. 또 평가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또 우리의 전략 짜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또 너무 또 휘둘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일정이 참 공교롭게도 또 맞아 떨어지는 것이요. 다음 달에 우리 APEC 관련한 관련한 회의들, 통상 담당자들의 회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제미슨 그리어 USTR 무역대표부 대표가 겸사겸사 오게 되고 네. 아마 여기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무진 협의죠. 그렇죠. 이제 실무진 협상? 실무진 이제 협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레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실무 협의는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급입니다. 그러니까 각의 통상의 이제 과장급이 미리 만나서 어떤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맞춰 나갈까를 이제 실무자 협의가 이제 개최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는 구체적인 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고 사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관들이 또 사인하는 어떤 바톤업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 협의가 될 것 같고 이런 실무자 협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안들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는 뭐 통상 장관이 오기 전에 아마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기 전에 아마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우리는 아시겠지만 TF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뭐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농식품부, 농업에 대해서도 축산에서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장관들, 뭐 실무진들이 모여서 지금 TF를 구성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는 TF에 모였던 부서들이 뭐 정말 총망라했어요. 뭐 과기부라든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다 모여갖고 지금 TF 구성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실상 이 실무자 협의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은 나올 거라 보고,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거 비밀 유지입니다. 우리의 전략에 절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 지켜주기만 한다 그러면 뭐 이번에 이제 사실 실무자 협의 개최됐을 때 좋은 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꼬는 성공적으로 텄습니다. 통상 쪽은 산업부와 USTR이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환율 쪽이 비관세 장벽의 가장 큰 아젠다죠. 환율은 기재부와 또 아마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따로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제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7월 8일이 본인이 얘기한 상호관세 유예 마지노선인데 지금 체결된 국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사인된 국가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또 유예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완전 관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아, 이게 일종의 기회라면 기회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일단 지금 2+2로 해서 이제 미국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게 가장 또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들이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2+2를 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미국식에 끌려가는 건 아니다. 우리도 이제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TO에 대한 제소 부분 사실 1기 때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강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고 산업에 대한 생산 전략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어쩔 수 없이 미국 안에서 이제 생산되는 전략도 아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우리가 또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산업별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25% 관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어떻게 낮출까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협상 강화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로비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로비 활동을 잘 해서, 이게 로비가 나쁜 뜻의 로비가 아니라요. 일단 산업과의 로비 활동을 잘 해서 우리가 관세율을 어떻게든 낮출 수 있는 전략들이 나와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단기 협상과 장기 협상을 구분해서 사실상 이제 미국과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하게 볼 필요는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죠. 그럼요. 긴장하면서도 사실상 끌려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이번에 2+2를 통해서 분명히 미국의 의중은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의중에 맞춰서 우리의 또 TF를 꾸렸기 때문에 아마 대응 전략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 점들은 아마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물꼬도 잘 텄고 지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를 우리 내리지 말자. 계속해서 긴장감 있게 갖고 이번에 협상 끝까지 좀 완료하기를 바란다라는 권혁준 평론가 제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죠.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구글이 최근 한국 정부에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글 맵이 요구하는 1대 5천 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장우진 GB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구글의 이 지도 데이터 요구 문제가 지금 더 뜨거운 것이 비관세 장벽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맵을 딱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또 분명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이슈가 좀 생소한 분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뭐지? 이 전반적인 개요도 좀 설명해 주시고 구글이 지금 요구하는 게 또 뭔지 그 이유까지도 한번 이걸 정해놓고 가보죠. 네. 혹시 해외여행 가시면서 구글맵 이용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해외여행 갔을 때 구글맵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맵으로 장소를 이동한다거나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지도를 쓰는 것처럼 구글맵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맵의 사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지도를 통해서 어디를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지도 서비스를 위한 지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 무슨 지도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위성 데이터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위성 데이터에는 그 지역의 정보 같은 게 없잖아요. 뭐 상호라든가 뭐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건물들의 어떤 정확한 정보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들, 그 골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을 줘야지 그 지도를 구성하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나라에서 구글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거죠. 현재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 정부에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유료죠. 네. 네. 유료는 아닙니다. 유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네. 그런 공공 데이터들 성이니까 공공 데이터 성이니까 이런 상업화 돈을 만드는 것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대해서 무료로 공개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저는 이제 무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구글에게 주지 않고 있다. 그럼 구글을 왜 안 주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지금 4번째 우리도 데이터를 달라고 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던 그 사항들을 보면 2007년에 처음에 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는 그러면 데이터를 줄게라고 네. 얘기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안 돼. 이 정보는 줄 수 없어라고 반대했었고 2010년에도 한번 또 타진했습니다. 그때는 정식 신청은 아니었는데 네. 우리도 정보를 달라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안 돼. 안보상 이유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했었고 2016년에 다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저때 뉴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016년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예. 나왔어요. 그때 이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도 하야되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면 지도 데이터가 면밀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왜 제공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었고 정부에서는 민감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한번 거절했죠. 그리고 2025년 2월에 다시 한번 그럼 민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블러 처리해줄게. 블러 처리라고 하는 게 이게 투명하게 가림 처리. 네, 가림 처리를 해줄게라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또 약간 부정적으로 뉘앙스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 블러 처리를 하는 대신에 그 우리가 블러 처리, 그러니까 가림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을 알아야 되니까 정확한 좌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뭐 군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정확한 좌표를 달라고 한 건데 이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투명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 정보를 달라고? 이거 좀 난감한데? 라고 얘기가 되면서 현재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네.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지도 데이터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뭐 불만을 많이 쏟아낸다고 해요. 그렇죠. 구글 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게 여행 뭐 관광객 그런 용이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디지털 트윈 미래 사업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지도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네. 많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얘기 드려야 될 건 일단 관광 관련된 얘기로 구글은 명분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예. 관광객 우리가 서비스를 해서 너희들 관광을 좋게 만들려면 관광객들이 결국 편해야 되니까 그 편의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건 뭐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실제 불만도 많답니다.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도를 외국에서 그대로 사용했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구글 지도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네.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1대 2만 5천 축척의 정보 지도는 제공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구글은 1대 5천의 정밀 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대 2만 5천은 등고선 10m 단위의 정보고 1대 5천이라고 하는 건 등고선 5m 단위의 정보인데 네. 왜 그러면 1대 2만 5천은 안 받냐라는 거죠. 그걸로 여행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25,000으로 되죠. 네, 예. 그것만으로 충분히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데 왜 거부하냐? 그게 이제 구글에서의 명분이 약간은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이긴 한데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일단 구글은 1대 5천의 모든 1대 5천은 데이터로 전 세계 데이터들을 지금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 자기들은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1대 2만 5천으로 가져가서 뭔가 한다는 건 비용이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것도 충분히 뭐 이해는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대 5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야지만 실제로 이제 지도 서비스는 지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확장이 되는 건데 그 확장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에서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약간이라도 잘못 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드론 배송에 대한 얘기도 이게 지도랑 연결이 되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도 지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안 되죠. 네, 예, 예, 약간 혹시 옆집에 배송한다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구현해서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지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달라라고 네. 하는 건데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작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굳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네. 굳이 4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걸까? 왜입니까? 네, 이게 또 궁금하죠.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버틴길 수 있는 이유가 반대로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데 비해서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버티고 있지? 구글에 왜 제공하지 않고 있지? 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자체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체 서비스를 잘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글 맵이 없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고 구글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해야죠. 아니, 일본도 구글 맵입니까? 자체적으로 맵 없어요? 우리 뭐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구글을 가서 사용했었고 뭐 예. 일본인들이 어떻게 걸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일본도 구글 야후 맵이 같은 다 게 있을 수도 되더라고요. 있겠습니다. 예. 하긴 할 것 야후? 같은데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국이나 이렇게 몇몇 나라 빼고는 정말로 자체적으로 맵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 독립이네요. 네, 그렇죠. 네, 고산자 김정호의 후배. 네, 네. 이로써. 네. 어쨌든 지도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만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도 서비스가 굉장히 잘 구축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예. 구글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베드를 미리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구글 글로벌 서비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계속 문을 두드려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를 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이 지도 데이터에 벤치마킹을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숨겨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좀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뭐 이런 데 가면 진짜 골목골목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향후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 그렇죠. 굳이 우리가 뭐 큰 시장도 아닌데 몇 번을 지금 몇십 년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팀장님 문제는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비관세 장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구글 맵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번에는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향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전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이 굉장히 강하게 남북 관계도 있었던 거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그럼 일단 이걸 막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정부가 표면적으로 이걸 막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 보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만약에 이 정보가 새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국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이게 크게 위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상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보안이 이 지도 때문에 그렇게까지 노출이 크게 되나? 라고 보면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정보가 노출되었던 사례들을 얘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의 23년에 우크라이나 지도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지도를 업데이트했는데 새로운 시설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의 블로거가 군사 블로거가 이거 군사 시설이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타겟할 수 있게 된 명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아 그러네. 이렇게 위성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지역이 뭔가 공개가 된다면 위험할 수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도 서비스가 없어도 위성은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도 위성도 있고요. 네, 위성 데이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맵이 없을 뿐이지 네이버 지도는 정밀하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빼돌리면 또 되니까. 아니요, 네. 빼돌리는 게 아니고 빼돌리지 않고 보면 되니까. 두 개 네. 겹쳐가지고 이게 아. 군사 시설인데 이게 무슨 시설 근처에 있구나, 네. 이게 뭐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주거나 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보안상의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막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걸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요. 자국의 산업이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걸 막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당장 열어줬다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차들 보면 내비게이션이 워낙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좋으니까 T맵이나 다른 맵들과 호환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개방해버리면 그냥 구글 맵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T맵이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구글의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자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국인들이 이걸 한번 쓰게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보호할 산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안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네. 이걸 막은 거죠. 보안이라는 명분이 없으면 사실은 이 데이터를 막는 게 WTO에 제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등장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잘 보시면 네. 트럼프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지금은 협상의 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세를 높일 거야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개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산업에서 우리가 IT 분야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른 중소기업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받는 피해와 네. 관세율의 인하를 받아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다른 기업 쪽에서 만약에 피해를 덜 볼 수 있다면 이 중에선 선택을 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양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의 경쟁도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얘기를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도 정보만 제공하면 그러면 구글이 바로 우리나라의 서비스들을 다 따라해서 완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네. 또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뭐 진실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도 데이터는 뭐 우리가 거의 1조 원이 넘는 세금 투입해서 만드는 거다. 구글 데이터는 좀 품질이 떨어진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구글의 데이터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지 앞서요? 잘 그런 모르겠는데 건 아니에요? 네,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는데 옛날부터 그 지도 데이터를 왜 해외 업체한테 그냥 넘겨주냐? 그럼 이건 디지털 식민지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저는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요? 네. 네. 이게 지금 조선 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정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서상에서 봤을 때는 저희 안키놈들을 막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문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부정적이었었고 그러면 막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2009년의 사례를 본다고 치면 우리 스마트폰 기억하시죠? 네.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던 게 아이폰 3였었고 아이폰 3GS가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1년 반, 2년 정도를 막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업자가 뭔가 이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갤럭시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과 아예 이걸 차단해야 된다, 국민 정서상으로 아예 막아야 된다, 이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 해법 이제 좀 솔루션으로 가봐야 될 텐데 그 블러 처리와 좌표 제공 이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도 한번 구글과 우리 정부가 좀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좌표 줘야 돼요? 좌표를 안 주고 예. 네, 블러 처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 다른 나라도 블러 처리를 해주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블러 처리의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블러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뭔가 구글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뭐 소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좌표는 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슈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협상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정보 협상이 될 텐데 저는 이거는 그 정부에서 약간 양보하는 형태로 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양보를 좀 하고 뭘 얻어낼까요? 가장 좀- 좌표를 주는 게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좌표를 주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고 네. 정확한 좌표가 아니고 뭐 대충 뭐 여기는 블러 처리해달라 우리 시설이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네. 구글이 만약에 또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는 거부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다른 지역들도 민감한 군사 지역들은 이미 가림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거긴 다 민감한 곳들의 좌표를 다 제공했냐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외국도. 네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뭐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구글 어스나 구글 지도에 뭐 해서 안 좋은 사례가 많았다. 이제 국내 여론 중에서도 그래서 절대 이거에 패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좀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 가능성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 지역이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한테 이렇게 들켰다든가. 네네네. 그다음 2018년에도 벨기에 정부가 구글이 자국의 군사 시설을 아까 구글 어스에다가 올렸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례 세 번째를 보면 대만이 군사 시설의 블루처를 요구했는데 구글이 위성 데이터는 편집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자체가 외부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여지가 없다. 그렇죠. 한번 주고 나면 끝인 거죠. 네, 그게 예, 이제 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구글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했어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모두 가져갔어요. 가져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끝인데 만약에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설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제재할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데이터 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했다고 네. 했을 때 그걸 우리나라 제재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해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명확하게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아, 하나. 그렇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상의 하나의 수단이 되게 된다면 하고 이제 더 큰 어떤 우리의 뭐 단기적으로 자동차 관세라든가 여러 개가 있다면은 뭐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떤 좀 이런 이제 피해들 우리가 예상되는 아까 그런 피해들 외에 또 어떤 좀 산업적인 피해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소기업 쪽이 이런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죠. 중소기업들이 타겟이 돼서 뭔가 피해를 입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잠깐 이제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POI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POI가 뭐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이 지도 정보는 그냥 어떤 상호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정보인 거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혹시 네이버 지도 이용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 같은 걸 검색한다 그러면 주변에 카페가 나오고 네. 그 카페를 눌러보면 지도 플러스 사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 같은 게 나오죠. 네, 메뉴까지 나오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게 POI 데이터입니다. 예. 그런 데이터들을 구글이 순식간에 축적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어떤 뭐라고 미꾸라지라고 하나요?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약간 나태해져 있고 네. 우리나라 시장만 뭐 잘 되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은 깨부술 수 있는 더 잘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더 그런 좋게? 것들을 네. 네,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족하지 않고 아. 차라리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네이버나 카카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피맵도 있고요. 네. 네. 외국어 서비스가 너무 약해요.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서비스 이용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버스나 기차 같은 거 예약이 너무 힘들대요.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이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구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글이 들어오면 이런 서비스를 바로 영어로 지원하면서 연결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것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서비스를 고도화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보지 않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경계심을 갖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론들은 어떤가요? 간략하게 좀 볼게요. 예. 국민 여론은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랑 똑같죠. 네. 흥선대원군의 새국 정책을 지지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반대가 54% 정도로 거의 압도적이고 네. 찬성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지금 현재 정권에서 급격하게 뭔가 추진하지 말고 이 정부 새로운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조금 미뤄두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 예. 또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는 좀 저는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의 네. 국내 정서들이 약간 자극한 형태로 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구글 서비스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대로 물었다 그러면 찬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야 되니까 찬성해야 되니까 라고 했을 때는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 이 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 반출 이슈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트럼프의 비관세 장벽이랑 엮여 있거든요. 자, 이사님, 정말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면 뭘 얻어내야 되고 이 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우리의 전략 같은 것도 한번 제언해 주시죠. 일단은 가서 얘기 드렸지만 관세에서 우리가 더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됩니다. 관세 협상에서 얻어낼 건 최대한 얻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 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섰잖아요. 네, 직접.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나선 데 대해서 트럼프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요구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도 구글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압박할 수단을 내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도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상업화를 위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법으로. 법으로. 미국 법으로. 아, 네.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법 말고 미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국회가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사한 법을. 네. 아니죠. 미국에서 만들어야죠. 아,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만들어야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꼭 법은 그런 형태의 법은 아니라더라도 우리도 트럼프 정부한테 구글을 감시하라는 역할을 꼭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뭔가 협상이 좀 진행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장호진 이사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를 준다면 그 정도 급은 뭐 하나는 얻어와야 되겠다. 네. 이런 것도 좀 협상 과정에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진 GV 인베스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또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좀 떨어졌죠. 다음 주면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 일교차도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